다음 309페이지 가시면 과세 표준과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나오는데 얘도 추가적인 거는 없어요. 얘도 새로운 내용이 없는데 319페이지에 잠깐 볼게요. 예전에 설명을 한 내용인데 이제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318페이지에 보시면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 업종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뭐 택시 운송 사업자라든지 노점이나 행상, 무인 판매기 이런 경우에 세금 계산서 발급을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목욕, 이발, 미용 요 얘기 설명드렸었죠. 예전에. 자, 그게 왜 여러분이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319페이지에 보시면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그래놓고 왼쪽에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 보이시죠? 자,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목욕, 이발, 미용, 그 다음에 여객, 운송, 3번에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 5번에 보시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라는 게 있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것도 설명은 예전에 드렸어요. 이게 현금 받고 팔면 신고를 누락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 웬만하면 신용카드로 좀 결제를 해.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공제를 해줄게. 그래서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는 신용카드로 많이 결제를 받으면 공제를 해준대요. 얼마?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3% 연간 1,000만 원 한도로. 자, 이건 이론으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론으로 나오는 얘기. 밑에 또 보세요. 조그맣게 음식,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세액공제율은 2.6%예요. 2배로 해줍니다. 근데 법인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대부분 이론 문제로 나오는 경우는 있고 실무 문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매입세 공제 허용,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라는 게 있는데,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재화를 샀어요. 사고 카드로 결제를 한 거야. 그러면 카드 영수증 받아오겠죠. 그럼 왜 받아와요? 카드 영수증은. 우리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세금계산서 합계표처럼 신용카드로 매입한 것도 매입세 공제해주세요 라고 명세서를 작성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명세서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 명세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부가세 부속 서류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 지금 수출 실적 명세서 하나 나왔고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있죠? 요 세 가지.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어디 보냐면 312페이지에 아니 이건 볼 필요는 없어요. 그 부동산 우리가 부동산을 임대해주면 간주임대료가 발생하잖아요. 보증금을 받아놨으니까 그 간주임대료를 받으면 그것도 간주임대료도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그래서 312페이지 맨 아래 보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할 때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도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말한 네 가지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내용이라서 자, 요거를 우리 실기로 한번 작성을 하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가 부가세 부속 서류 중에
지금 먼저 지금 교재 순서대로 나온 것들만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79회 기출문제 열어보시면 자, 부가세 1번에 1번 보시면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값을 작성하시오. 당사는 신한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금 지출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재한 현금 영수증을 수령한다. 상대 거래처는 모두 일반 과세자라고 가정하며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한다 그랬네요. 자, 우리가 부가세를 신고할 때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아놓은 게 있으면 우리가 매입세액을 공제해달라고 명세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왔다. 그러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이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아왔다. 그럼 이것도 매입세액 공제해주세요. 이렇게 명세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부가가치 탭 열으셔서 여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나와요. 자, 이걸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날짜는 예정, 2기 예정이라고 그랬으니까요. 7월에서 9월까지.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신용카드 영수증 매입세액 공제받을 게 있으면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신고할 때. 그 명세서를 작성할 거예요. 그래서 밑에 항목에 보시면 7월 15일께 먼저 나와요. 자, 7월 15일 원재료 구입 시 법인카드 결제를 한 게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대요. 여러분 세금계산서 수취를 하고 카드로 결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이미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신용카드로 또 공제를 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세금계산서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로 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얘는 여기에다 입력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8월 10일 사무실 복합기 토너를 구입하면서 75,000원에 부가세 7,500원 아컴사로부터 현금 영수증을 받았대요. 자, 이것도 부가세 신고할 때 현금 영수증 받은 걸 가져가는 게 아니니까 여기다 입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날짜 그대로 쓸게요. 08월 10일. 밑에 구분해 보시면 1번은 현금, 2번은 복지, 3번은 사업, 4번은 신용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은 현금 영수증 받아온 거죠. 그래서 1번 현금. 공급자는 이미 거래처가 등록이 돼 있을 테니까 F2번 눌러서 아컴사 찾으세요. 자, 현금 영수증은 카드 번호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금액은 75,000원에 7,500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9월 14일 거 보시면 서울랜드 입장권 구입했는데 접대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럼 접대비는 원래 매입세액이 공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공제해달라고 여기다 입력을 하면 안 되겠죠. 다음 9월 25일 대표이사 부산 출장 KTX 요금. KTX 요금은 여객 운송에 해당하잖아요. 그럼 여객 운송의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얘한테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아와도 매입세액을 공제를 못 받는 애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애는 지금 토너 구입하면서 현금 영수증 받은 거 이거 외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입력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요거 하나만 입력하시면 끝이에요. 자, 그 비슷한 내용이 80회에도 있어요. 자, 옆에 바로 옆에 80회 부가세 1번 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의 자료를 보고 제2기 예정신고기간분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시오 그랬어요.
자, 똑같은 얘기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 들어가 보시고 얘도 2기 예정이니까 7월에서 9월로 입력하시고 문제 보세요. 사업용 신용카드는 서울카드를 사용하였고 자료 입력 시 3번 거래 내역 입력에 기재사항을 모두 입력하되 메인 매출전표 입력은 생략할 것. 아래 거래처 모두가 일반 과세자로서 매입세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할 것. 그랬네요. 첫 번째 7월 30일 택시 비용이에요. 택시는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죠? 예, 여객 운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얘도 공제를 못 받습니다. 다음 8월 3일 사무실 탕비실 음료수가 있대요. 맛있는 마트에서 샀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썼네요. 얘는 공제 못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공제 받을 거라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08월 03일 부분은 사업용 신용카드를 쓴 거니까 3번을 선택하셔야 돼요. 사업용 카드는 3번. 공급자는 F2번 눌러서 맛있는 마트 찾으시면 되고 카드 번호는 나와 있는 대로 써주세요. 1111-1111-1111-1111 거래 건수는 한 건이고 공급가액은 22만 7,273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란 얘기입니다. 다음 9월 5일 거 보시면 프린터 토너 구입했대요. 80만원에 8만원 현금 영수증 받았고요. 얘도 공제 안 될 이유가 없으니까 작성을 해야죠. 09월 05일 얘는 현금 영수증이니까 1번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거래처는 F2번 눌러서 밝은 토너 현금 영수증은 카드 번호 없으니까 넘어가시고 80만원에 8만원 이렇게까지 작성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가 뭐고 왜 작성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교재에서 공제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를 설명을 드린 이유가 이걸 입력할 때 내가 카드 영수증을 받아왔어도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아까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비슷한 내용이 또 있어서 하나 더 해볼게요. 86회로 가보세요. 86회의 1번이 또 그 얘기입니다. 다른 거 일단 넘어가서 밑에 내용 먼저 보세요. 7월 15일 거 직원 출장 택시 요금이에요. 얘는 입력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랬죠? 왜요? 여객 운송에 해당하니까. 다음 두 번째 사무실 복합기 토너 구입한 건 공제 안 될 이유가 없죠. 그 다음에 사무실 탕비실 음료수도 안 될 이유가 없고 그 다음에 9월 21일에 원재료 구입할 때 법인카드 결제했는데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으면 세금 계산서를 공제를 받겠죠. 여러분들 세금 계산서랑 신용카드 영수증이랑 두 개가 중복해서 나오게 되면 누가 더 우선이에요? 가장 우선은 세금 계산서가 우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 계산서로 공제를 받을 거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공제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또 해볼 내용은 72회 부가세로 가셔서 2번 문제 볼게요. 자, 이번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는 걸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으면 부가세 신고를 할 때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얼마를 받고 임대를 해주고 있는지 명세서를 작성해 줘야 돼요. 자, 그게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회사는 72회로 가보세요. 72회 열으시고 자, 여기 보시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자, 열어보시고 이번에는 문제
다음 자료는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부동산 임대 내역이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계약 갱신일이 2020년 5월 1일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 회사에서 신미상사에다가 건물을 임대해주고 있다. 이 내역을 작성할 거예요. 자, 1기 확정 신고 기간이라고 그랬으니까 4월에서 6월 입력하시고 우리가 임대해 주고 있는 회사를 찾으시면 돼요. F2번 누르셔서 신미상사. 자, 얘는 층 호수가 1층 101호죠. 그럼 동은 없으니까 넘어가시고 1층 101호. 자, 이 사업자 등록번호는 신미상사의 사업자 등록번호입니다. 자, 주민등록번호는 넘어가시고 면적은 87제곱미터. 용도는 사무실. 자, 임대 기간은 위에 거 먼저 2018년 05월 01일부터 2020년 04월 30일까지. 보증금은 1000만 원이고 월세가 150만 원이고 관리비가 20만 원 있대요. 근데 4월 30일 날 계약이 끝났어요. 그리고 5월 1일부터 다시 재계약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신고해야 되는 기간은 4월에서 6월이잖아요. 그러면 4월 거 한 달치 걸렸고 5월, 6월 갱신한 것도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갱신 엔터 치시면 계약 갱신일로 넘어오고요. 여기서 엔터를 치면 그냥 2020년 5월 1일이 나와요. 그리고 엔터 치셔서 2022년 04월 30일까지 보증금은 2천만 원이고 월세가 180, 그 다음에 관리비가 똑같이 20. 자, 요렇게 작성을 하시면 우리가 요번에 신고해야 될 금액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월세 등으로 570만 원이 있어요. 자, 얘네가 150만 원어치 한 달, 4월치요. 위에 거 여기. 요때는 150이었죠? 부가세가 150만 원짜리 한 달치 180만 원어치씩 두 달. 그죠? 그래서 그 금액이 57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금액이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과세 표준이 되겠죠? 이거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해야 돼요. 그런데 뭐도 있어요. 간주임대료도 있죠? 간주임대료 한 달치는 1000만 원에 대해서 1.8% 곱하기 365일 중에 4월이니까 30일이네요. 요거 하고 2천만 원에 대해서 1.8% 곱하기 365일 중에 5월이 31일이고 6월이 30일이죠. 그러면 61일에 대해서 계산된 금액이 이 금액이란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계산 안 해도 되죠. 다 계산을 알아서 해주니까. 그래서 요번에 신고하면서 과세 표준으로 신고할 금액은 얘랑 합쳐서 577만 4,754원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제가 화면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작성만 하면 끝이에요. 실기 문제는. 가끔 시험 문제에 이자율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뭐 예를 들면 2.02%로 가정한다 막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기 이자율을 눌러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하나 더 해볼까요?
자, 81일 부가세 1번에 보면 다음은 부동산 임대에 관련된 자료이다. 2020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커피 상사 계약 갱신일은 2020년 2월 1일이다. 그랬네요. 자, 그러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들어가셔서 날짜는 1기 예정이니까 1월에서 3월까지. 자, 첫 번째는 한길 상사요. 자, 얘는 1동 1층 101호고요. 면적은 100제곱, 용도는 상가고요. 임대기간은 2020년 0101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보증금은 5천이고 월세는 200이더라. 자, 요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F2번 커피 상사 누르셔서 1동 2층 201호요. 면적은 90제곱 사무실이고요. 임대기간은 2018년 02월 01일부터 2020년 01월 31일. 보증금은 2천만 원이고 월세가 100만 원. 자, 근데 중간에 과세 기간 중에 1월에서 3월 사이 중에 갱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갱신 언제까지? 2022년 01월 31일까지. 보증금은 4천이고 월세가 100만 원이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네가 부가세 신고할 때 과세 표준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월세 받은 거 900이랑 간주임대료 37만 2,293원. 그래서 과세 표준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 중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자, 이번엔 85회 봐보세요. 얘는 최근에 17회 중에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자, 85회 부가세 1번 보시면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작성하시오 그랬네요. 단 아래 거래 내용만 있고 전표 입력은 생략할 것. 자, 여기 보시면 부가가치세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가 있어요. 자,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날짜는 1기 확정이니까 4월에서 6월이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숫자를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간단한 얘기예요. 자, 과세 매출분 중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건 여기에다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혹시 우리 면세 매출이 있어서 면세 매출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여기다가 써주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과세 매출분 중에 현금 영수증 발급해 준 게 있으면 여기다 쓰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면세 매출을 했는데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줬다 그러면 여기다가 숫자를 쓰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 문제 보세요. 4월 7일 프레디에 제품 660만 원 부가세 포함을 공급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대요. 대금은 자금 사정으로 인해 10일 후에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세금 계산서 발급을 했는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거죠. 그러면 어찌됐든 신용카드 결제된 부분이 있으니까 부가세 붙었으니까 과세죠. 신용카드에 여기에다가 660만 원 이렇게 쓰시고, 그러면 내가 신용카드 매출을 하면 여기서 60만 원을 부가세로 납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매출세액이니까. 근데 얘는 이미 세금 계산서 발급하면서 매출의 과세로 잡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신용카드에서 또 내면 억울하죠. 두 번 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 번 더 써주시는 거예요. 660만 원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지만 세금계산서 발급뿐이다. 얘를 여기다 써주는 이유는 신용카드로 또 과세하지 말아라. 이미 세금계산서로 과세했으니까. 그 뜻이에요. 다음 5월 13일 보시면 비사업자인 고창석 씨에게 제품 88만 원 부가세 포함하여 판매하고 대금 중 절반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고 나머지 절반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대요. 그러면 과세 매출분이죠. 부가세 붙었으니까 신용카드에 88만 원의 절반이니까 44만 원. 그러면 더하면 704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현금 영수증으로 44만 원을 발급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안 해본 거 요거 우리가 쌀을 팔았어요. 우리 회사에서. 그럼 면세 매출이잖아요. 면세 매출을 했는데 카드로 결제를 받았다. 그러면 요 밑에다 아까 써준다고 했죠. 얘도 계산서를 발급을 해줬는데 카드로 결제할게요. 이러면 중복되지 말라고 여기다 마찬가지로 써주시면 됩니다. 아까 세금계산서랑 얘 쓰듯이 똑같이 매출을 했는데 계산서 발급하고 매출했는데 신용카드로 결제받았다. 그러면 여기다도 써주시고 여기다도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중으로 매출이 잡히지 않도록. 이중과세 되지 않도록 해주려고. 자, 다음 하나 더 할게요. 수출 실적 명세서가 있었어요.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다 직접 수출을 했다. 그러면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82회 부가세 보세요. 자, 1번에 보시면 다음 자료를 보고 2020년 1기 확정신고 기간에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단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명은 입력하지 말 것 그랬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일본이랑 미국이랑 영국에다가 우리가 수출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가산세가 안 나온다고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 수출 실적 명세서가 있어요. 부속 명세서 1번에. 자, 수출 실적 명세서 열으시고. 자, 1기 확정 신고 기간이니까 4월에서 6월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순서대로 입력을 해볼게요. 일본 거 수출 신고 번호가 13041 다시 입력하지 말고요. 20044-589X 엔터. 자, 선적 일자는 4월 6일이라고 써 있죠. 2020년 04월 06일. 통화 코드는 F2번 누르셔서 일본이니까 일본이라고 치세요. 여기다가 일본. 그러면 JPY라고 나오죠. 엔터 치시고. 자, 여기 입력할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과세 표준을 결정을 할 때요. 선적일 전에 대가를 받아서 환가를 하면 선적일의 환율이 아니라 환가한 날의 환율이라고 그랬어요. 과세 표준 적용할 때. 그래서 여기 환율은 자, 지금 보시면 선적일은 4월 6일인데 환가일이 4월 15일이죠. 환가일이 더 늦죠? 그러면 선적일의 환율로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선적일의 환율 994원 100엔당. 근데 100엔당 994원이니까요. 0을 2개 빼면 1엔당 9.94예요. 그죠? 자, 여기다 쓰실 때 9.94로 쓰셔야 됩니다. 외화를 30만엔 입력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거래처는 생략하기로 했으니까 생략하셔도 되고 다음은 미국 거요. 똑같이 13055-10011460X
선적일자는 2020년 05월 18일이고 미국이니까 미국 US 달러. 자, 선적일은 5월 18일인데 환가일이 5월 12일이죠. 그러면 공급하기 전에 대가를 받아서 환가를 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환율을 쓸 때는 환가한 날의 환율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1달러당이니까 1080원. 외환은 6만 달러.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자, 영국 거요. 13064251470441X. 선적일은 2020년 06월 30일. 환가일이 더 늦죠? 늦으니까 환가일의 환율이 아니라 선적일의 환율이에요. 자, 얘도 US 달러니까 똑같이 미국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금액은 선적일의 환율이니까 1110원. 외환은 75,000달러. 요렇게 입력을 하셔서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는 두 가지. 이거 작성할 때 두 가지만 좀 조심하세요. 하나는 아까 입력할 때 엔화였을 때는요. 얘네는 100엔당으로 계산하니까 소수점 두 개를 빼고 0 두 개를 빼고 쓰셔야 된다는 거 요거 하나 주의하시고, 두 번째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게 되면 환가한 날에 환율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세표준 입력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되셨나요? 자, 요렇게 작성하는 거다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여러분이 교재 319페이지까지에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부속 서류들을 한번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325페이지 객관식 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 대상 재화.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거니까 이건 국내 수출에 해당하는 거죠. 국내 수출의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이 면제가 안 되는 거고요. 2번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는 간주공급에 해당하니까 발급 의무가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 이거는 수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발급할 필요가 없고요. 4번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얘도 수출로 보는 거죠. 그래서 3번이랑 4번은 비슷한 개념이에요. 국외에서 돈을 벌어오는 거기 때문에 외국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더라. 그래서 1번은 발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2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수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장별로 수취하고 발급해야 된다. 맞죠? 원칙은 사업장별로 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2번.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맞죠? 원래는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해야 되는 거예요?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게 정상인데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이 경우엔 적법한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3번. 당초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는 당초 공급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당해 금액에 부에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자, 이 얘기는 매출을 했는데 반품이 된 거예요. 그쵸? 그럼 반품을 했으니까 반품 세금계산서를 또 발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였죠. 근데 당초 공급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해요?
자, 고쳐놓으세요.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에 기재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다음 4번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죠. 왜요? 이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사업의 포괄 양수도. 그래서 2번에는 3번이 옳지 않고요. 다음 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직매장 반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직매장 반출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더라도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자, 간주 공급 중에 유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애가 직매장 반출이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선택했다. 이러면 발급 안 하죠. 오히려 이럴 땐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되나 하치장은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죠. 하치장은 단순히 물건을 쌓아놓기만 하는 곳이니까 얘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다음 3번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죠. 장소만 옮기는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요. 4번 총괄납부 사업자가 자기의 타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건 1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거. 자, 이발 안 된다고 그랬죠? 아까 미용, 목욕, 이발, 그죠? 역외군송, 그다음에 뭐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의 경우 얘네들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됐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번 개인적 공급은 간주 공급에 해당하니까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고요. 3번에 외국에서 국외에서 제공하는 영세율 적용 용역 이건 수출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고요. 4번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영세율 적용 재화 이거는 국내 수출에 해당하니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건 4번이 되겠네요. 아까 앞에서 나왔던 문제랑 계속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국내 수출에 대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고요. 다음 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자, 1번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만을 받고 점포를 임대했어요. 그러면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가 발생하지만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죠. 2번 사업자가 생산한 과세대상 재화를 거래처에 선물로 기증한 경우 자, 이것도 뭐에 해당해요? 간주 공급 중에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죠? 그럼 간주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안 하죠. 다음 3번 사업자가 생산한 과세대상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자, 이것도 간주 공급 중에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간주 공급이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요. 4번 사업자가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수출 대행사에 과세 대상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이거는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죠. 국내 거래니까. 그렇죠.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발급할 수 있는 경우. 다음 넘어가셔서 6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이다.
적절하게 발급하지 않은 것의 개수는 자, A. 공급 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았대요. 그럼 아까 설명한 내용이죠. 이건 적법하게 발급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다음 B. 단기 할부 판매에 관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마다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요. 단기 할부 판매는 공급 시기, 인도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공급 시기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장기 할부 판매라면 맞을 수 있겠죠. 지금 문제가. 다음, 그러니까 B번은 틀렸고요. 적법하게 발급하지 않은 거예요. 다음 C번, 반복적 거래처에 있어서 월 합계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매월 말일자를 공급일자로 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한다. 자, 이게 월합계 세금계산서 얘기인데요. 다음 달 말일이 아니라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자, 이 얘기 했었잖아요. 월합계가 이런 식이죠. 1월 1일에서 1월 31일 것까지 거래를 다 묶어서 작성일자를 언제로 해서 말일자로 해서 발급은 언제까지요? 다음 달 10일까지 전송을 해야 된다. 그러면 2월 11일까지 전송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게 월합계 세금계산서였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한 달치 묶어서 하기도 하지만 10일 단위로 끊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1월 10일까지. 1월 10일자로 해가지고 2월 10일까지 발급 전송할 수 있고 1월 11일부터 1월 20일 것까지를 1월 20일자로 작성을 해서 2월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고 1월 21일부터 1월 31일 것까지를 1월 31일 걸로 해서 똑같이 발급 전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월합계 세금계산서 설명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한다. 그럼 맞았을 텐데 다음 달 말일이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다음 D번. 이미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는 환입된 날을 공급일자로 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하여 발행한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환입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적절하게 발급하지 않은 것의 개수는 B하고 C 두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네요. 다음 7번. 부가가치세법상 위탁자가 확인되는 재화의 위탁 매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위탁 매매의 공급 시기는 수탁자가 팔았을 때죠? 그러니까 수탁자가 공급한 때이다. 맞고요. 2번 위탁 매매에 의한 공급가액은 위탁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위탁자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탁자의 과세표준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뭐 반대로 얘기하면 위탁 매매에 의한 공급가액은 수탁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러면 맞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위탁 매매 시 수탁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인도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줘야 됩니다. 위탁자가 파는 거니까. 다음 4번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위탁 판매 수수료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줘야 되겠죠? 수수료를 받고 용역을 제공했으니까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7번에는 2번이 틀렸고요. 8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거. 자, 국고보조금은 매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포함하면 안 되고 2번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된 이후에 멸실된 재화의 가액. 공급받는 자에게 인도가 됐다는 건 팔렸다는 얘기예요. 그죠? 팔렸으니까 얘는 과세표준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다음 애누리나
한입은 안 판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과세표준에 포함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8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다음에 열거한 것 중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은? 자, 1번 수출 대행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이거 아까 얘기 나왔죠? 이거 국내 거래에 해당하고요. 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보시면 이번에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에 의한 재화의 공급은 다 간주공급이죠? 간주공급이니까 얘도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하는 거고요. 3번에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 정부기관에 공급하는 재화의 공급은 수출에 해당하는 거예요. 수출이니까 세금계산서 발급할 필요가 없는 거고. 다음 4번 아까 했던 얘기네요. 목욕, 이발, 미용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은 얘네들은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죠.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셔서 10번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자, 1번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자이다. 네, 법인은 무조건 의무예요. 전자세금계산서. 2번 개인사업자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의무 발급 대상자가 된다. 맞죠? 개인사업자의 과세, 면세, 매출을 합친 게 공급가액이 3억을 넘어가게 되면 3억 이상이 되면 1년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된다고 그랬죠? 자, 이런 얘기 했었는데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까지 12월 31일까지의 공급가액이, 자, 근데 여기 공급가액이 과세 플러스 면세예요. 과세 면세 매출이 있다고 하면 이게 3억 이상이 되면, 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했어요. 그래서 2021년 여기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는 유예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7월 1일부터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뭐가 되는 거예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그 얘기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요 일정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의무 발급 대상자가 된다. 다음 3번 월합계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요 얘기였고요. 월합계. 다음 4번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출력하여 별도 보관해야 돼요. 세금계산서는 보관 의무가 없어진다고 그랬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5년간 보존 의무가 있었는데 그게 의무가 없어집니다. 왜? 전송을 해주니까 굳이 우리가 보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11번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자, 1번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영수증을 교부할 경우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소매업은 거의 대부분 거래 대상이 누구예요? 최종 소비자란 말이에요. 그럼 최종 소비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영수증을 발급을 해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사업자가 와서 나는 사업자거든요. 세금계산서 해주세요. 이러면 발급해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2번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거래 건당 공급 대가가 10만 원 이상일 때 발행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음 3번.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요? 위탁자 걸 팔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기한다. 그래서 그 두 개가 바뀌면 맞을 수 있겠네요.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부기한다. 그러면 맞는 내용이 되지만 지금으로선 틀렸네요. 3번이 틀렸고요. 다음 4번. 공급가액 증감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아까 환입된 경우에는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작성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 얘기죠. 그래서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11번엔 3번이 틀렸고요. 다음 12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전자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된다. 맞죠?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다음 2번 후발급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후발급 특례가 대표적인 게 얘잖아요. 월합계 세금계산서. 예, 얘기죠. 다음 3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사업자가 적법한 발급 기간 내에 전자세금계산서 대신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공급가액의 2%, 1%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안 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게 되면 1%의 가산세를 내야 됩니다. 원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2%거든요. 공급가액의 2%인데 종이세금계산서라도 발급을 했으니까 깎아줄게. 그래서 1% 가산세가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아직 안 배우셨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린 거예요. 원래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게 되면 2%의 가산세를 내야 되는데 종이세금계산서도 발급을 하게 되면 1%로 깎아줍니다. 다음 4번 당해 연도에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 과세 면세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반드시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당해 연도에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이 아니라 직전 연도에, 그죠? 전년도에 공급가액이 3억 이상일 때.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13번.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지연 전송한 경우에 공급가액에 0.5% 가산세가 적용된다? 0.3%입니다. 2번 월업계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얘기했던 거고요. 다음 3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5년간 보존 의무가 면제된다고 했죠. 다음 4번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과세 면세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 이 얘기 아까 했던 거죠. 그래서 13번엔 1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14번 부가가치세법상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일을 적고자 한다.
다음 중 작성일을 소급하여 처음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적어야 하는 것은 아까 공급가액에 변동이 생기게 되면 변동이 생긴 날을 기준 작성일자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한다고 했죠? 그 얘기예요. 그게 아닌 거. 자, 1번 계약의 해지로 공급가액이 감소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자, 옆에다 써놓으세요.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작성해야 됩니다. 다음 2번 처음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얘는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해야 되고요. 3번에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이거는 기존의 작성일로 하면 됩니다. 금액이 변동이 생긴 게 아니니까.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고요. 4번 계약의 해제로 재화가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의 해제일이 됩니다. 작성일자가. 여러분들이 세금계산서를 10%로 세율 10%로 발급을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0%로 발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여러분들 종이세금계산서 쓸 때는 야 그거 내가 세율 잘못 적었다. 그 세금계산서 찢어버려. 나도 찢어버릴게. 이러면 됐었는데 지금은 전자로 이용하다 보니까 발급 명세도 다 전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존에 발급했던 걸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로 마이너스 하고 다시 같은 날짜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세율 바꿔서 발급을 해줘야 돼요. 이 내용들이 AT에서 실기 문제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필기로 할 때 날짜를 바꿔야 되는지 안 바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14번에 3번이고요. 다음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 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 아까 그 얘기네요. 자, 소매업은 세금계산서 발급해줘야 되죠. 해달라고 하면 해야 되니까. 음식점은 당연히 하고요. 전세버스도 해야 되고요. 항공, 여객, 운송 사업은 아까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라고 했었죠. 여객, 운송에 해당하니까. 자, 그래서 4번 항공, 여객, 운송 사업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업자입니다. 다음 주관식 1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자, 첫 번째 제품 매출 과세 파는 거니까 과세 표준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공급가액 5천만 원 하고 다음 대손금은 600만 원이 있는데 제품 판매액에 포함되어 있대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대손금은 빼지 말라고 그랬죠? 대손 놔도. 왜? 나중에 대손세액 공제를 해줄 거니까 빼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이대로 과세 표준이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장려 물품을 제공했대요. 이건 재화를 공급한 거 맞잖아요. 제가 아까 여기 삼성전자 얘기해줬죠? 핸드폰 매장에다가 휴대폰 한 대를 더 준다. 그럼 재화를 공급한 거예요. 그래서 얘도 시가로 과세 표준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판매할 제품 중에 대표자 개인적으로 썼대요. 그럼 이거는 간주 공급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재화의 공급이니까 과세 표준에 포함이 돼야 되겠네요. 시가로. 그래서 5,85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다음 2번 다음 자료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당해 사업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데요. 자, 일단은 상품의 외상 판매 파는 거니까 자, 3천만 원 과세 표준이 되고요. 두 번째, 자기의 타 사업장으로 반출했대요. 공급가액 200만 원. 자, 타 사업장 반출이죠. 직매장 반출. 그러니까 얘도 공급에 해당하니까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과세 표준에. 다음 세 번째, 판매처로 운송하는 도중에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된 상품. 이건 못 팔았죠? 못 팔았어요. 자, 그러니까 과세 표준에 포함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판매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한 장려금. 현금으로 지급한 건 재화를 공급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과세 표준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은 3,200만 원이 되겠네요. 다음 3번. 다음 자료를 보고 거래 내역에 대한 부가세 과세 표준을 구하시오 그랬네요. 자, 3월 15일 대만의 웬디사에 제품을 총 2만 달러에 수출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0달러를 수령하여 동일자로 원화로 환전해 버렸대요. 자, 재화를 수출하기 전에 계약금을 받고 환가를 해버리면 환가한 날의 환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000달러에 대해서는 환가한 날의 환율 3월 15일 1,200원을 적용을 시켜줘야 되고요. 다음 4월 15일 제품을 인천항에서 선적하고 중도금 10,000달러를 수령했대요. 그러면 얘는 선적한 수출이니까 선적한 날의 환율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 18,000 나머지 18,000달러에 대해서는 선적한 날의 환율 그러니까 1,300원이 되겠네요. 자, 240만 원이고요. 2,340만 원이 되니까 과세 표준은 2,580만 원이 되겠습니다.